자, 권순우 기자가 전해드리는 뉴스 3 플러스. 뭐 당연히 첫 번째 뉴스 CPI겠죠? 예, 사실 제가 그 미시산업 주로 취재하다 보니까 좀 미시산업 관련한 얘기들에 네. 대한 뉴스를 좋아하는데 예. 오늘은 글로벌 교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CPI 얘기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네. 그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예. 주거, 식품, 의료 부문의 물가 상승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거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예,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그 번역 돌린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언어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앞에 나오는 숫자가 전월 대비고요.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숫자가 좀 그 뭐 연료비라든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좀 꽤 저거를 시장은 주목했던 거죠. 예. 예,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휘발유 가격이라는 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던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좀 꽤 높게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숫자들이 굉장히 네.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노동부가 집계한 숫자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8.3%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6월에 9.1% 기록하면서 좀 7월에는 한 8.5 정도로 내려왔고 그리고 올해를 이제 8.3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헤드라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뭐 예상 2개월 연속 하락했다라고 보는 헤드라인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여전히 견고하다. 물가는 생각보다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헤드라인이 오히려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CPI 하락폭이 0.2%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가 한 8%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7 정도 보면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7대. 예. 예. 7.9 정도라도 예. 나와줬으면 예. 조금 뭐 마음이 좀 놓였을 것 같은데 예. 이게 0.2%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줬습니다. 실망, 우려가 더 크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공포감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컸던 그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했던 근원 CPI 같은 경우, 네. 아까 이제 물가 상승률에 그나마 좀 보탬이 됐던 게 에너지 가격 하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전월 대비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CPI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가 상승했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봤을 때 물가 네.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가격은 휘발유 가격 지수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한 달 새 5%가 좀 내렸습니다. 근데 CPI 가중치, 그러니까 전체 물가 상승률 가중치 중에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주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거 비용이 같은 기간 0.7%가 급등을 했고 식품 가격도 0.8%가 올랐습니다. 의료 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8%가 올랐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난삼아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평소에 뭐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불편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물가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지 말고 네. 오히려 상품하고 서비스를 좀 구분해서 보라는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하는 일이 기자다 보니까 그때 변동성을 보여주는 상품 가격 지수에 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품 가격 지수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국제 원유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오히려 주목을 했던 부분은 그 서비스 물가였습니다. 근데 서비스 물가라는 게 우리가 뭐 레스토랑을 이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렌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쭉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거의 그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움직이는 부분을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되니까 그 서비스 물가를 사실 좌우하는 게 임금인데 그렇죠. 훨씬 더 구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간다든지.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좋으니까 올려주고 이번에 내렸으니까 내리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꺾이는 시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헤드라인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그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 물가를
중심으로 봐왔던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이렇게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서비스 물가 쪽에서 좀 안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서비스 물가가 아까 인건비하고 관련이 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활 물가, 상품 물가가 움직였을 때 서비스 물가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뭐 이게 지금 우리 뭐 생활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인건비 좀 올려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점점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올리면 나도 올려달라 그러고 이걸 보고 다음 가게에서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상품 가격은 뭐 유가 변동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인건비는 이 가게 옆에 가게가 인건비가 좀 내려갔는데 우리도 좀 낮춥시다. 이게 네.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핵심 분야의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일부에 집중했던 물가 상승세가 이제 확산이 되고 확산된다. 시작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돼 있는 권역에 있는 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물가다. 그쵸.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역사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1%? 보도를 했고요. 이게 1%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75bp 다음 주 회의에 75bp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11월 회의에서도 이제 75bp 한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우는 3.9%, 나스닥은 4.3%, 나스닥은 5.1%, 5.1%입니다. 2년 내 최고로 많이 빠진 거죠. 예, 하루 만에 떨어진 폭으로는 2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네. 하락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 뭐 2분을 8%로 보더라도 예. 8.3이 나온 거니까 0.3% 포인트 정도 시장 예측하고 이격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나스닥의 5% 하락으로 나타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실망이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뉴스 3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국채금리가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지금쯤은 좀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뭐 채권 시장까지 오늘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럼 미스터마켓에서 좀 더 네. 상세하게 다뤄주시면 두 좋을 것 번째 같고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외환보유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녹아내린다고 그러네요.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고민이고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좀 고민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흥국들은 이제 예. 물가도 고민이고 금리에 더해서 환율까지 고민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373.6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역외환율 들어오기 전에 또 봤는데 1394원. 그야말로 1,400원 목전이군요. 예, 예. 정말 눈앞에 오늘 시장 열리면은 오늘 뚫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될 정도로 네. 목전을 좀 두고 있는데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 스탠다드 차타드가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그 신흥국들의 수입 자금, 그러니까 수입을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 이거를 결국 달러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7개월이 유지가 되면 외환보유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2008년 이후에 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는데요.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2020년 8월이면은 그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한 16개월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평균. 예, 평균적으로. 그럼 해외에서 뭔가 물건을 들여오더라도 한 네. 우리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한 16개월 정도는 이거를 달러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한 10개월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한 7개월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이 외환 보유의 그 규모, 그러니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6개월 정도 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예, 인도네시아가. 물론 그건 이제 저기 인도네시아 외환 수입이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상정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물론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원자재가 좀 있는 나라긴 해서 주가도 사실은 예. 그 아시아 권역에서 제일 견조했던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이제 국가별 특성을 좀 보긴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 수 있는 나라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진 나라를 구분해 본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숫자를 많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짧은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얼마입니까? 7개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은 교육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 거예요. 워낙 네. 크죠. 워낙 그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늘어나죠. 부분,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기에 우리나라 규모는 워낙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것만 가지고 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8개월, 9개월 분인데 교역 상황으로 보면 이 나라들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한 지난해 말에 한 48.6%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한 48.6%에서 9월 현재 기준으로 43%로 가장 많이 감소를 차트가 되면 했고요. 한번 뭐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흥국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 추이. 아, 예.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지난해 말 31.4%에서 최근 27.1% 네. 정도로 줄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가 저는 인도는 이 정도로 줄면 좀 위험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20.6에서 16.9로 줄었네요. 예. 그리고 외환 보유의 감소액 기준으로 보면 인도가 가장 커요. 근데 감소액 기준이 무려 111조 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37조 원 정도 줄기는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GDP 대비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차트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예. 자 최근에 원화 약세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예. 외환 보유고의 감소폭만 놓고 보면 아시아 권역에서 한국이 가장 양호한 상황이네요. 맞아요. 네. 예.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수출이 그래도 있으니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오히려 그래서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고 상황이 된 부분들이 일단 20여 년 만에 달러 가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한국은 좀 덜 올라간 게 이 정도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네. 이게 문제는 결국 이제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전이가 된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환율을 방어를 하려고 이제 기준금리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강한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좀 달러를 세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도 수준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이게 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개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자국 통화 가치의 방어에 예. 예.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실 그 우리가 지금 거시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신흥국들에서 식량이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약세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수입을 해오는 에너지라든지 식량 가격이 올라가서 국가가 이제 외환 보유고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경제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나오고 뭐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지지율이 떨어지면 파퓰리즘을 써야 되고 파퓰리즘을 맞아요. 쓰려면 비용이 들고 예. 그게 또 외환 시장에 더 안 좋은 상황.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달러 텀, 예. 달러 기준의 외환 보유액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달러로 운용을 가장 많이 하지만 유로화라든지 뭐 그 기축통화 기준 통화가 되는 예. 유로, 엔화 뭐 혹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파운드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거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예. 평가상의 감소 이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외환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썼다든지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다운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시장적인 측면하고 실물 경제 차원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시장적인 차원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외환 보유액의 평가액이 좀 줄어든 네.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기름이라든지 식량을 사와야 될 때는 달러 써야 실질적으로 된다는 달러를 써야 되는 상황인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양쪽으로 같이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을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신흥국들의 문제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그 큰 나라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뭐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선진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상황과 견주어서 보면 사실은 통화 가치의 변동성은 신흥국 쪽에 훨씬 더 훨씬 크죠. 큰 거죠.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도 볼까요? 그 중국의 헝다 그 그룹이 이달 안에 네. 미완성된 그 완성 그 건설 프로젝트를 모두 재개하겠다라는 예.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좋은 좋은 뉴스인데요. 소식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가 예. 디폴트를 선언을 했어요. 지금 중국 전역에 중단돼 있는 프로젝트가 한 38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전체 프로젝트는 한 706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8개가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중단된 프로젝트를 모두 재개하겠다라는 뉴스를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중국 당국, 중국 정부에서 뭔가 시그널을 주거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근데 왜 자금 조달하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공사를 할 거야? 이 얘기를 왜 안 하고 있냐? 그걸 안 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쉬다인 헝다 회장이 그때 얘기했던 그 멘트를 예.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도움을 받은 만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부 도움을 받은 만큼 그게 핵심이네요. 회사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포기하지 예. 말고 밤낮으로 분투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제구명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그 지난달 말에 그 인민은행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2천억 위안 정도 특별 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도 그 흔히 얘기했던 특융, 네. 특별 융자. 대출이라고 하지만 특별 융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실 특융 그러면 우리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수렁에 많이 빠지더라. 그쵸. 대한민국은 그랬단 말이죠. 예,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특별하게 돈을 써서 이게 완성이 안 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예. 앞에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고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된 상황을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는 괜찮은 일이지만 이게 공사가 다 된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감당 안 되는 거는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를 하는 것도 나름 구조조정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 정부가 왜 이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한 7월, 8월 특용 나가기 전에 한 100여 개 도시에서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건 이제 개인들이. 예. 근데 거기서 그 구호가 공사 안 하면 우리도 은행한테 돈 안 갚겠다. 집 져놓고 돈 받아가라. 이게 건설회사냐 뭐 은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 동사 안 주면 우리도 안 갚을 거야. 돈 뭐 건설 다 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저런 데모 혹은 시위가 있다라는 거는 매우 아프겠죠. 매우 아프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이 되면 네. 그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미완공된 주식이 무려 240만 가구입니다. 이게 주택이. 주택이 예. 이미 그거를 다 돈을 받아서 지금 한번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 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개발을 할 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규모를 보게 되면은 선수금이나 개인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돈을 받아다 주택전을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 개발 대출 잔액 보시면은 얼마나 떨어져 오고 있는지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대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인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서 지금 이 개발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는 거는 정말 그거 다 지으면
멀쩡하게 부동산 시장은 남아 있을까? 그러면서도 개인들이 한 240만 가구가 대출 그 미상환을 아주 완공을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은 이제 그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땡겼어요. 원래 11월 얘기 나오다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그 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2세 여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이 되는데 국민적인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못하는 상황에서 이 국가 주석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돈을 다 투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을 위험이 크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1조 위안 정도의 부양책을 발표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결국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정치적 이벤트 타이밍과 그 경제적인 경제적인 펀더멘탈의 차원에서 네.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근데 저 부분입니다. 얘기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나를 그 경로를 보면 예, 어쨌든 저거는 사실 긴축이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론 프라임 레이트를 낮추든가 예, 예. 그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근데 미국은 사실 지금 울트라 스텝이니 뭐 매머드 스텝이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도 더 상정해둬야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불확실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러니까 예. 우리 원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도 저 뉴스로부터 추론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그러게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지금 뭐 여배로 위안 환율 예. 봤더니 여기도 6.92. 거의 뭐 7위안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방어하는 하는 것 거잖아요. 같아요. 바우치라고 하는데. 예, 그걸 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나마 하루 전에는 뭐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6.9까지 올라간 걸로 봐서 네. 오늘 그 중국도 외환 시장 열리면은 좀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